서울의 심장부 테헤란로의 스카이라인을 지배하는 YS그룹의 본사 타워는 그 자체로 하나의 왕국이었다. 푸른빛이 감도는 유리와 차가운 강철로 이루어진 건물은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었고 그 위용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위압감마저 느끼게 했다. 한서연은 타워의 거대한 회전문을 통과하며 마른 침을 삼켰다. 그녀의 손에는 지난 몇 주간 밤을 새워가며 준비한 두툼한 포트폴리오가 들려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유일한 무기이자 희망이었다. YS그룹 마케팅 전략팀 최종 면접.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올라온 마지막 관문이었다. 그녀의 차림새는 건물 로비를 오가는 다른 이들과는 사뭇 달랐다. 명품으로 휘감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녀가 입은 것은 몇 년 전 큰마음 먹고 장만한 짙은 회색의 정장이었다. 비록 브랜드는 없었지만 구김 하나 없이 깔끔하게 다려 입은 모습에서 그녀의 성실하고 단정한 성격이 묻어났다. 그녀는 긴장으로 떨리는 심장을 애써 진정시키며 자신의 수험표에 적힌 면접 장소 45층을 향해 걸어갔다. 로비 한가운데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지며 사람들이 양쪽으로 갈라졌다. 마치 홍해를 가르는 기적처럼. 그 중심에는 YS그룹의 총수 강지훈 회장이 있었다. 30 중반의 나이에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는 그는 얼음 왕자라는 별명처럼 차가운 카리스마를 내뿜고 있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이탈리아제 슈트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깊은 눈, 그리고 주변의 모든 것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듯한 냉정한 표정. 그의 뒤를 비서실장이 그림자처럼 따르고 있었다. 회장님, 전용 엘리베이터가 정기 점검 중이라 부득이하게. 비서실장의 말에 지훈은 아무런 대답 없이 고개만 까딱였다. 그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임직원용 엘리베이터 구역으로 향했다. 평소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에 주변 임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마침 엘리베이터 한 대의 문이 닫히려 하고 있었다. 서연은 초조한 마음에 거의 몸을 던지다시피 하여 붐비는 엘리베이터 안으로 간신히 비집고 들어갔다. 그녀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순간 엘리베이터가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살짝 아래로 요동쳤다. 갑작스러운 흔들림에 안에 있던 사람들이 비틀거렸다. 아어머, 짧은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 순간 서연의 손에 힘겹게 들려있던 포트폴리오가 미끄러졌다. 수십 장의 종이들이 하얀 나비처럼 공중으로 흩어졌다. 당황한 그녀가 허리를 숙여 서류들을 주우려던 찰나 그녀의 몸이 중심을 잃고 앞으로 고꾸라졌다. 그녀는 누군가의 단단한 가슴에 정면으로 부딪혔다. 동시에 다른 사람이 들고 있던 테이크아웃 커피가 공중으로 튀어올라 그녀가 부딪힌 남자의 하얀 셔츠와 값비싼 재킷 위로 쏟아졌다. 정적. 엘리베이터 안에 모든 소음이 멎었다. 시간마저 멈춘 듯 했다. 커피를 쏟은 직원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주변 사람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그들이 감히 눈도 마주치지 못하는 존재, 강지훈 회장의 옷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기 때문이다. 모두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스쳤다. 이제 저 여자는 끝났다. 강지훈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욱 차갑게 얼어붙었다. 짙은 커피 향이 그의 후각을 자극했고 축축한 불쾌감이 재킷을 통해 전해졌다. 그의 입이 열리려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예상했던 분노의 폭발은 없었다. 서연은 비명을 지르거나 겁에 질려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놀랍도록 침착했다. 그녀의 첫 번째 행동은 바닥에 흩어진 자신의 서류들을 재빨리 끌어모으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몸을 돌려 강지훈을 마주했다. 그녀는 자신의 가방에서 하얗고 깨끗한 손수건을 꺼내 들었다.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맑고 단호했다. 그녀는 허리를 숙여 그의 재킷에 묻은 커피 자국을 조심스럽게 하지만 전문적인 손길로 톡톡 두드리며 닦아내기 시작했다.
지금 즉시 처리하면 얼룩이 깊게 스며드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제 손수건입니다만 우선 이걸로 응급처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녀는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다. 변명이나 용서를 구하는 대신 강지훈은 말문이 막혔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두 종류의 반응에만 익숙했다. 아첨과 복종 혹은 두려움과 회피. 하지만 눈앞의 이 여자는 그 어느 쪽도 아니었다.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이성을 잃지 않는 침착함, 그리고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실용적인 태도. 그것은 그에게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경험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를 제대로 쳐다보았다. 화장기 없는 수수한 얼굴이었지만 그 아래에는 총명하고 맑은 눈빛이 있었다. 흐트러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단단한 의지와 그의 재킷을 닦아내는 망설임 없는 손길. 비록 차림새는 평범했지만 그녀에게서는 쉽게 꺾이지 않을 듯한 굳은 심지와 존엄성이 느껴졌다. 에띵 엘리베이터가 40층에 도착했다. 회장 전용 비서실이 있는 층이었다. 지훈의 비서실장이 당장이라도 서연을 향해 호통을 칠 기세로 나섰지만 지훈은 미묘한 손짓으로 그를 제지했다. 그는 서연의 손에 들린 손수건을 말없이 가져갔다. 그의 손가락이 그녀의 손끝에 스치는 순간 알 수 없는 미세한 전류가 흐르는 듯했다. 그는 그녀를 잠시 더 응시하다가 아무런 말도 없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 그가 사라지고 나서야 엘리베이터 안에 얼어붙었던 공기가 풀리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경악과 안도 그리고 호기심이 뒤섞인 눈으로 서연을 쳐다보았다. 그녀는 그제야 긴장이 풀리는지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방금 그 남자가 누구인지는 몰랐지만 그가 내뿜는 압도적인 존재감만은 온몸으로 기억할 수 있었다. 그녀는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다시 한번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굳게 고쳐 안았다. 정신 차리자 한서연.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한편 자신의 집무실로 향하는 강지훈의 걸음은 평소보다 조금 느렸다. 그의 손에는 작은 자수가 놓인 하얀 손수건이 들려 있었다. 재킷의 축축한 감촉과 손수건의 은은한 섬유유연제 향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방금 전 마주쳤던 그 고요하고 당당했던 여자의 눈빛을 떨쳐낼 수가 없었다. 그것은 낯설고 혼란스러우며 그러나 이상하게도 불쾌하지 않은 감각이었다. 그의 얼어붙었던 세상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면접이 열리는 45층의 대기실은 그 자체로 또 다른 세계였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벽에는 유명 현대 미술작가의 추상화가 걸려 있었다. 한서연과 함께 최종 면접을 기다리는 다른 지원자들은 하나같이 명문대 출신의 유학 경험은 기본 누가 봐도 부유한 집안에서 곱게 자란 티가 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인맥을 과시하며 낮은 목소리로 자기들만의 대화를 나누었고 그들 사이에서 서연은 마치 다른 종족처럼 이질적이었다. 그녀는 주눅들지 않으려 애썼다. 그녀의 자신감은 배경이 아닌 실력에서 나왔다. 손에 쥔 포트폴리오의 묵직함이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때 지원자들 사이에서 오늘 면접을 주관할 박민혁 이사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그는 YS그룹 대주주의 아들로 오만하고 사람을 배경으로 판단하기로 악명이 높았다. 실력 없는 낙하산은 아니었지만 자신보다 배경이 못한 사람을 대놓고 무시하고 짓밟는 것을 즐기는 인물이라는 흉흉한 소문이 자자했다. 서연의 심장이 다시 한번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다. 한서연 씨 들어오세요. 이름이 불리자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회의실 문을 열었다. 길고 거대한 테이블 그리고 그 양옆으로 도열하듯 앉아있는 열댓 명의 임원들. 그들의 날카로운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로 쏟아졌다. 테이블 상석에는 예상대로 박민혁 이사가 앉아 있었다. 그는 30 후반 정도로 보였고 날카로운 인상에 잘 다려진 슈트를 입고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사람을 꿰뚫어 보는 듯한 거만함이 가득했다.
그는 서연의 이력서를 건성으로 훑어보더니 그녀의 평범한 지방대 학력과 소박한 옷차림을 번갈아 보며 노골적인 경멸의 미소를 지었다. 한서연 씨, 이력서가 아주 소박하군. YS그룹 같은 최상위 기업의 압박감을 견뎌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근거가 뭐지? 첫 질문부터 가시가 돋쳐 있었다. 다른 임원들은 박 이사의 눈치를 보며 침묵을 지켰다. 하지만 서연은 당황하지 않았다. 압박감은 결과에 대한 책임감의 다른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맡은 일에 대해 결과를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세계의 중소기업에서 마케팅을 담당하며 매번 200% 이상의 매출 신장을 기록했습니다. 그 경험들이 저의 근거입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대답했다. 박민혁의 눈썹이 살짝 치켜 올라갔다. 그는 질문의 방향을 바꿨다. 마케팅은 책상머리 이론으로 하는 게 아니야. 인맥과 네트워크가 중요하지. 한서연 씨가 우리 회사에 가져다 줄 수 있는 네트워크는 뭔가? 제가 가진 최고의 네트워크는 소비자입니다. 서연이 막힘없이 대답했다. 저는 지난 몇 년간 수만 건의 소비자 데이터를 직접 분석하고 수백 명의 소비자를 직접 만나 그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트렌드를 만드는 것은 소수의 인플루언서가 아니라 다수의 평범한 소비자들입니다. 저는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진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녀의 당돌하지만 논리적인 대답에 몇몇 임원들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다. 박민혁은 이제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그녀를 완전히 짓밟아버리기로 작정한 듯 가장 어려운 과제를 던졌다. 좋아, 말은 그럴듯하군. 그럼 이건 어떤가? 그는 스크린에 YS그룹의 화장품 브랜드 중 하나인 레클라 이 자료를 띄웠다. 레클라는 한때 야심차게 론칭했지만 지금은 시장에서 완전히 실패하여 애물단지로 전락한 브랜드였다. 레클라를 살려낼 방안을 지금 즉석에서 말해봐. 모두가 그것이 불가능한 과제임을 알았다. 하지만 서연의 눈이 빛났다. 이것은 위기이자 기회였다. 그녀는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펼쳐들었다. 사실 저는 레클라 브랜드에 대해 이미 깊이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녀의 말에 회의실이 술렁였다. 그녀는 스크린 앞으로 나아가 자신이 분석한 자료들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레클라의 실패 원인은 제품이 아니라 전략에 있습니다. 우리는 프랑스 명품 브랜드를 어설프게 모방하려다 우리 고유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타겟 고객은 불분명했고 마케팅은 허황된 이미지만을 좇았습니다. 그녀는 레클라를 완전히 새롭게 리론칭하는 파격적인 전략을 제안했다. 컨셉은 조선 왕실의 비방을 담은 현대적 재해석. 값비싼 해외 원료 대신 한국의 전통적인 자연 원료를 사용하고 화려한 모델 대신 진정성 있는 스토리텔링으로 승부하는 것이었다. 그녀의 발표는 열정적이었고 분석은 날카로웠으며 비전은 명확했다. 처음 그녀를 무시하던 임원들조차 이제는 몸을 앞으로 기울여 그녀의 말에 빠져들고 있었다. 박민혁은 자신의 의도대로 그녀가 무너지지 않자 분노로 얼굴이 굳어갔다. 그가 궤변이군, 현실성 없는 이라며 그녀의 말을 자르려던 순간이었다.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강지훈 회장이었다. 방 안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다. 모든 임원들이 기계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훈은 그들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오직 한 사람 한서연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엘리베이터에서의 그 여자. 그는 그녀를 즉시 알아봤다. 그의 눈에 누구도 읽을 수 없는 미묘한 빛이 스쳐 지나갔다. 사실 그는 엘리베이터 사건 이후 흥미가 생겨 자신의 집무실에서 실시간으로 면접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발표는 그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그는 테이블 상석으로 걸어가 앉았다. 그리고는 나지막하지만 권위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계속하게. 박민혁은 통제권을 되찾으려는 듯 다급하게 말했다. 회장님 면접은 거의 끝났습니다.
열정은 가상하나 배경이 워낙, 배경은 중요하지 않아. 강지훈이 그의 말을 잘랐다. 중요한 건 전략이지. 그는 서연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리고는 그녀의 전략의 핵심을 꿰뚫는 날카로운 질문을 단 하나 던졌다. 그 전략에 필요한 예상 비용과 목표로 하는 투자자 본수익률은 구체적으로 얼마인가? 창의성이 아닌 실질적인 사업 감각을 테스트하는 질문이었다. 서연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그녀의 입에서 명확하고 자신감 있는 숫자들과 근거들이 흘러나왔다. 강지훈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폭탄 선언을 했다. 더 이상 논의는 필요 없겠군. 한서연 씨, 내일부터 회장 직속 전략기획팀으로 출근하도록. 경악. 회의실은 침묵에 휩싸였다. 신입사원을, 그것도 저런 배경의 지원자를 곧바로 회사의 핵심 중의 핵심인 회장 직속팀에 배치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모든 위계 질서를 무시하는 파격적인 결정이었다. 박민혁의 얼굴은 분노와 굴욕감으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이것은 자신의 권위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었다. 그는 이제 서연을 단순한 신출내기가 아닌 자신을 모욕한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면접은 그렇게 끝났다. 서연은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채 멍한 상태로 회의실을 걸어 나왔다. 꿈에 그리던 직장을 얻었지만 등 뒤에 박민혁의 증오에 찬 시선이 비수처럼 꽂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회의실에 남은 강지훈은 임원들을 향해 차갑게 말했다. YS그룹에 필요한 것은 가문이 아니라 인재다. 명심하도록. 그는 박민혁을 향해 의미심장한 시선을 던진 후 방을 나갔다. 혼자 남은 박민혁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의 눈에는 맹렬한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다. 자신을 모욕한 저 계집애와 자신의 자존심을 짓밟은 회장. 그는 두 사람 모두를 반드시 무너뜨리겠다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칼을 갈았다. 치열한 암투와 위험한 계획에 씨앗이 뿌려진 순간이었다. 한서연의 첫 출근 날, 회장 직속 전략기획팀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그곳은 YS그룹의 두뇌들이 모인 핵심 부서였다. 모두가 해외 명문대 출신의 최소 2개 국어는 원어민처럼 구사하는 엘리트 중의 엘리트들이었다. 그들 사이에서 지방대 출신의 낙하산처럼 떨어진 서연은 완벽한 이방인이었다. 사람들은 호기심과 경계심, 그리고 약간의 질투가 섞인 눈으로 그녀를 힐끔거렸다. 그녀는 사무실 구석에 배정된 작은 책상에 앉아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쏟아지는 시선이 등 뒤에 박히는 것 같아 숨이 막혔다. 그때 강지훈 회장의 비서인 김 비서가 그녀에게 다가와 첫 업무를 지시했다. 바로 그녀가 면접 때 발표했던 레클라 브랜드 리론칭 프로젝트였다. 회장님의 지시입니다. 한서연 씨에게 프로젝트의 정원을 위임하셨습니다.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에 서연의 가슴이 뛰었다. 하지만 김 비서는 나지막이 한마디를 덧붙였다. 프로젝트의 예산 집행 및 관리는 박민혁 이사님이 총괄하십니다. 여러모로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 미묘한 경고의 말은 그녀의 마음에 작은 불안의 씨앗을 심었다. 아니나 다를까 박민혁 이사와 프로젝트 팀의 첫 회의는 살얼음판 같았다. 박 이사는 서연을 보자마자 비웃음을 감추지 않았다. 회장님이 자네를 천재라고 생각하시던데 어디 한번 증명해보게. 물론 실패해서 회장님의 안목이 틀렸다는 걸 증명해도 좋고. 그는 서연에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예상과 터무니없이 짧은 기한을 던져주었다. 프로젝트 팀원들의 태도는 더욱 가관이었다. 그들은 박 이사의 사람들이거나 이미 패배주의에 젖어 어떤 의욕도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서연에게 불완전한 자료를 넘겨주거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서연은 이 거대한 프로젝트에 자신 혼자 내던져줬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녀는 좌절하는 대신 정면으로 부딪히기로 했다.
그날부터 그녀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매일 밤 사무실에 남아 수년간의 재무보고서, 판매 데이터, 소비자 불만 사항들을 파고들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커피 믹스 봉지와 에너지 드링크 캔이 쌓여갔다. 그녀는 사무실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직접 발로 뛰었다. 백화점 매장을 찾아가 레클라 제품이 어떻게 먼지 쌓인 채 방치되고 있는지 확인했고, 판매 사원들을 만나 소비자들의 생생한 반응을 들었다. 심지어는 제품을 생산하는 지방의 공장까지 직접 찾아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녀는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첫째, 재무제표가 이상했다. 레클라의 마케팅 비용은 결과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되어 있었다. 광고를 집행했다는 대행사들은 들어본 적도 없는 유령 회사에 가까웠고, 비용은 비정상적으로 부풀려져 있었다. 둘째, 원자재 공급망에 문제가 있었다. 화장품 원료의 매입 단가가 시장가보다 훨씬 비쌌다. 그녀가 공장에서 만난 불만에 가득 찬 한 생산팀장은 윗선에서 지정한 특정 업체에서만 비싼 값에 재료를 사오라고 해서 미치겠다고 힌트를 주었다. 셋째, 고의적인 파괴의 흔적이 보였다. 과거 레클라가 신제품을 출시할 때마다 어떻게 알았는지, 즉시 익명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조직적인 안티 캠페인이 벌어져 브랜드의 이미지를 깎아내렸다. 그 타이밍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절묘했다. 서연의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박민혁 이사는 단순히 무능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의도적으로 브랜드를 망가뜨리고 있었다. 유령 회사를 내세워 마케팅비와 원자재 비용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는 동시에 브랜드를 실패시켜 누구도 장부를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업무 과제가 아니었다. 거대 기업의 심장부에서 암약하는 부패한 권력과의 싸움이었다. 명확하고 반박할 수 없는 증거 없이 섣불리 그를 고발했다가는 오히려 자신이 모든 것을 뒤집어쓴 채 쫓겨나게 될 것이 뻔했다. 그녀가 외로운 싸움을 계속하던 어느 날이었다. 레클라 팀의 막내 연구원인 이은지라는 젊은 사원이 있었다. 그녀는 이상을 꿈꾸며 입사했지만 거대한 현실의 벽 앞에서 침묵하는 법을 먼저 배운 인물이었다. 그녀는 서연의 열정과 끈기를 남몰래 존경하고 있었다. 그날 밤 은지는 퇴근하는 척하며 아무도 모르게 서연의 책상 위에 작은 포스트잇 하나를 붙여놓고 갔다. 거기에는 의문의 서버 폴더 주소 하나가 적혀 있었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접속한 그 폴더 안에는 박민혁 이사가 프로젝트를 맡기 전에 수정되지 않은 과거 원자재 매입 보고서들이 고스란히 들어있었다. 공식 장부에 기재된 가격의 절반도 안 되는 진짜 가격이었다. 박민혁이 쌓아 올린 침묵의 벽에 처음으로 균열이 가는 순간이었다. 깊은 밤 사무실에는 서연 혼자 남아 있었다. 그녀는 컴퓨터 모니터 앞에 앉아 박민혁이 제출한 부풀려진 공식 청구서와 숨겨진 폴더에서 찾아낸 과거의 보고서를 나란히 띄워놓고 비교하고 있었다. 증거는 명백했다. 그녀의 눈빛이 결심으로 단단하게 굳어졌다. 그 시각 YS 타워의 최상층. 강지훈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보안 카메라 영상을 보고 있었다. 텅 빈 사무실의 한쪽 구석 홀로 불이 켜진 책상. 모니터 불빛에 비친 서연의 집중하는 얼굴. 그는 그녀가 무언가 거대한 것을 발견했음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는 것도. 그녀의 끈기와 집요함에 감탄하면서도 동시에 그녀를 보호해야 한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다. 그는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민혁 이사의 최근 자금 흐름을 주시하게, 그리고 한서연 씨의 안전을 확보해. 아무도 모르게. 서연은 아직 모르고 있었다. 자신이 파헤치고 있는 거대한 부패의 배후에 자신을 지켜보는 또 다른 눈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녀와 그 두 사람의 공동전선이 막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거대한 전쟁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한서연은 거대한 벽에 부딪혔다.
박민혁 이사가 빼돌린 자금의 흐름을 증명할 회계 자료와 원자재 매입가의 차이를 보여주는 과거 보고서는 확보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의 범죄를 완벽하게 입증하기 위해서는 그가 의도적으로 브랜드를 망가뜨렸다는 것을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과거의 마케팅 전략 회의록이나 내부 감사 자료 같은 것들. 하지만 그 모든 자료들은 철저히 기밀로 분류되어 있었고 그녀의 접근 권한으로는 열람이 불가능했다. 그녀는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자료를 요청했지만 박민혁이 만들어 놓은 관료주의의 벽에 막혀 번번이 거절당했다. 그는 프로젝트와 무관한 자료에 대한 열람은 불허한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했다. 그녀는 며칠 밤낮으로 다른 방법을 찾아 헤맸지만 소용없었다. 거대한 조직 안에서 권한 없는 평사원의 한계는 명백했다. 강지우는 그 모든 상황을 자신의 집무실에서 보고받고 있었다. 김 비서를 통해 그녀가 기밀자료 보관소에 접근하려다 계속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그녀가 박민혁의 부패를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때문에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가 직접 파일을 건네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개입을 드러내는 짓이며 오히려 그녀를 더욱 위험한 위치로 몰아넣을 수 있었다. 그는 더 교묘하고 더 은밀한 방법을 사용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자신의 이메일함에서 무심코 지나칠 법한 전체 메일 한 통을 발견했다. 구형 아카이브 데이터베이스 이전 작업을 위한 서버 점검 및 전 팀장급 임시 접근 권한 부여 안내. 그녀가 레클라 프로젝트를 맡으며 임시로 부여받았던 팀장 직책. 이것은 그녀에게만 주어진 아주 짧고 은밀한 기회의 창이었다. 서연은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절묘한 타이밍. 그녀는 이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유일한 기회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그날 하루 종일 그리고 밤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임시로 열린 기밀 자료들을 미친 듯이 다운로드하고 분석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다. 박민혁이 고의적으로 잘못된 전략을 밀어붙였던 회의록, 그리고 그로 인한 손실을 교묘하게 덮어버린 내부 감사 보고서의 원본. 스모킹건이었다.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자 서연의 리론칭 계획은 더욱 구체적이고 대담해졌다. 강지우는 그것을 핑계로 그녀를 자신의 집무실로 호출하는 횟수를 늘렸다. 보고라는 공식적인 명분 아래 그는 그녀를 더 보고 싶었고 그녀와 더 대화하고 싶었다. 그들의 회의는 결코 낭만적이지 않았다. 그것은 불꽃 튀는 지적인 스파링에 가까웠다. 그는 그녀의 아이디어를 날카롭게 공격했고 논리의 허점을 파고들었으며 그녀의 의지를 시험했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데이터를 근거로 조목조목 반박했고 때로는 그의 가정 자체에 대담하게 이의를 제기했다. 이런 지적인 대립은 두 사람 사이에 기묘한 종류의 유대감을 만들어냈다. 그는 자신에게 두려움 없이 맞서는 부하 직원을, 아니 그 어떤 사람도 만나본 적이 없었다. 그는 그녀의 명석한 두뇌를 깊이 존중하게 되었다. 그녀 역시 얼음 왕자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날카롭고 외롭지만 누구보다 뛰어난 한 남자의 진짜 모습을 보기 시작했다. 말없는 관심의 신호들이 오갔다. 그는 그녀가 끼니를 걸으며 일하는 것을 보고는 말없이 그녀의 책상으로 최고급 샌드위치와 커피를 배달시켰다. 그녀는 그가 깊은 생각에 잠길 때면 만년필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는 버릇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서로가 서로를 의식하고 있다는 무언의 증거들이었다. 어느 늦은 밤 강지우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보안 카메라를 통해 아직도 꺼지지 않은 서연의 자리 불빛을 보았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사무실로 향했다. 그녀는 책상에 엎드려 잠들어 있었다. 서류 더미에 파묻힌 채 고단한 잠에 빠져 있었다. 그는 그녀를 깨우려다 순간 망설였다. 차가운 사무실 조명이 그녀의 얼굴 위로 부드럽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그 순간 그는 그녀를 보호하고 싶다는 강렬한 충동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의 슈트 재킷을 벗어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 위에 덮어주었다. 그것은 엘리베이터에서의 사건을 떠올리게 했지만 이번에는 커피 얼룩 때문이 아니었다. 순수하고 부드러운 배려의 행동이었다. 그의 재킷이 주는 무게감과 온기에 서연이 잠에서 깨어났다. 그녀는 자신의 어깨에 걸쳐진 남자의 재킷을 보고 놀랐다. 고개를 들자 그곳에는 평소와는 다른 어딘지 모르게 부드러운 표정의 강지훈이 서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하지만 강렬한 침묵이 흘렀다. 집에 가서 쉬도록 해.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낮고 부드러웠다. 하지만 프로젝트가 그녀가 반사적으로 항의하려 했다. 훌륭한 전략가도 쓰러지면 아무 소용없어. 그가 그녀의 말을 막았다. 그는 상사로서 직원의 복지를 걱정하는 것뿐이라며 그녀에게 집까지 태워주겠다고 제안했다. 차 안은 대부분 침묵이 흘렀지만 그것은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느끼는 듯한 편안한 침묵이었다. 두 사람 모두 이 관계의 변화를 예리하게 감지하고 있었다. 그것은 설레면서도 두려운 감정이었다. 집에 도착한 서연은 그의 재킷을 손에 든 채 한참을 서 있었다. 재킷에서는 그의 거심이 분명한 희미하고 고급스러운 향수 냄새가 났다.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이 회사에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경력을 위해 싸우러 왔다. 이렇게 무섭고 어려운 상사에게 마음이 흔들릴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직업적인 싸움은 이제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싸움과 뒤얽혀 버렸다. 차 안에 남은 강지훈 역시 자신의 감정과 씨름하고 있었다. 저 여자는 그의 모든 방어벽을 허물어 버렸다. 처음에는 그녀의 능력에 끌렸지만 이제는 그녀의 안위를 걱정하고 그녀의 정신력에 감탄하며 오래전에 죽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온기를 느끼고 있었다. 얼음 왕자가 녹아내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유능한 직원을 보호하는 것과 자신의 마음을 사로잡은 여자를 지키는 것. 그 경계가 위험할 정도로 흐릿해지고 있었다. 서연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자신이 확보한 증거들을 하나의 완벽한 논리로 엮어내는데 몰두했다. 그녀는 박민혁의 모든 범죄 행각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다. 유령 회사를 통한 자금 횡령 의도적인 마케팅 캠페인 실패 유도 부풀려진 원자재 비용 청구. 그녀의 보고서는 단순한 비리 고발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썩어빠진 환부를 도려내고 레클라라는 브랜드를 어떻게 다시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청사진이자 처방전이었다. 그녀는 이 보고서가 시한폭탄과도 같다는 것을 알았다. 잘못된 사람에게 전달하는 순간 이 모든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자신은 업계에서 매장될 수도 있었다. 이 폭탄을 전달할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그녀가 믿기 시작한 유일한 사람 강지훈 회장. 박민혁은 멍청하지 않았다. 그는 사방에서 자신을 조여오는 압박감을 감지하고 있었다. 서연이라는 여자가 밤낮으로 무언가를 파헤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녀가 공장의 내부 사정까지 묻고 다녔다는 것을 그의 끈앞풀들을 통해 보고받았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마케팅 계획이 아니라 자신의 왕국을 무너뜨릴 무기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다. 패닉에 빠진 그는 그녀가 보고서를 완성하기 전에 입을 막아야겠다고 결심했다. 그의 첫 번째 공격은 비열하고 교묘했다. 그는 돈으로 매수한 타블로이드 기자와 온라인 여론 조작팀을 동원했다. 며칠 뒤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인터넷을 도배하기 시작했다. 야망 넘치는 신입 여사원 얼음 왕자 K 회장 유혹해 초고속 승진. 레클라 프로젝트는 심야의 밀회를 위한 위장막인가. 강지훈의 차가 그녀의 집 앞에 서 있는 흐릿한 사진 두 사람이 밤늦게 사무실에서 대화하는 사진들이 악의적인 추측과 함께 퍼져나갔다. 그녀를 전문성과 인성 모두에서 무너뜨리려는 의도였다.
소문은 서연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동료들은 그녀를 보며 수군거렸고 의심과 질투가 섞인 시선으로 그녀를 대했다. 굴욕감에 눈물이 났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이것이 박민혁의 발악이라는 확신이 들자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는 더욱 강해졌다. 온라인 공격이 통하지 않자 박민혁의 수법은 더욱 대담하고 폭력적으로 변했다. 어느 날 밤 퇴근하던 서연의 앞을 건장한 남자들이 막아섰다. 그들은 마치 실수인 척 그녀와 세게 부딪혀 그녀를 넘어뜨렸다. 그녀의 가방에서 쏟아진 서류들. 남자 중 하나가 그녀의 귓가에 섬뜩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더 이상 끼어들지 마. 그러다 진짜 다쳐.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그날 밤 그녀의 자취방에 도둑이 들었다. 귀중품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방은 엉망이 되어 있었고 책상 위에 있던 그녀의 연구자료, 백업 USB가 사라졌다. 그녀를 공포에 질리게 하려는 의도였다. 하지만 그 모든 위협은 강지훈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 익명의 경호팀은 서연에게 가해진 모든 위협을 실시간으로 그에게 보고했다. 박민혁이 선을 넘었다는 사실에 그의 분노는 임계점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그는 이미 김 비서를 통해 서연도 모르게 그녀의 모든 작업 파일이 매일 밤 진숭의 보안 서버에 자동으로 백업되도록 조치해둔 상태였다. 그는 자신의 보호 조치를 그녀에게 드러낼 수 없었다.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 뿐이었다. 대신 그는 그녀 주변에 보이지 않는 경호를 강화했다. 동시에 그는 자신의 사설 정보팀을 총동원하여 박민혁의 모든 것을 샅샅이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에게 기회를 주는 관찰자가 아니었다. 박민혁을 잡으려는 사냥개들을 풀어놓은 냉혹한 사냥꾼이었다. 협박은 서연을 두렵게 하는 대신 그녀의 마음에 불을 질렀다. 이제 물러설 곳은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건 마지막 보고서를 완성했다.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무기였다. 그녀는 공식적인 채널을 통하지 않았다. 김 비서를 거치지도 않았다. 그녀는 회사 내부 파일 깊숙한 곳에서 찾아낸 강지훈의 개인 보안 이메일 주소로 직접 메일을 보냈다. 제목은 단 한 줄이었다. 레클라의 진짜 문제점과 그 해결책. 같은 시각 강지훈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보안 태블릿으로 그녀의 메일을 읽고 있었다. 그 대담하고 직접적인 행동에 그는 감탄했다. 그의 다른 쪽 모니터에는 그의 정보팀이 보고한 박민혁의 범죄 증거들이 빼곡히 떠 있었다. 그녀의 보고서와 그의 조사가 마침내 하나의 지점에서 만나려 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메일에 단 2단어로 답장했다. 내일 아침. 화면이 바뀌어 자신의 작은 자취방에서 그의 답장을 확인하는 서연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노트북에 담긴 최종 보고서를 보며 결심을 다졌다. 내일 그녀는 회사의 암적인 존재를 도려내거나 혹은 그 암세포에 의해 파괴될 것이다. 중간은 없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마지막 결전의 시간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다. 특별 이사회가 소집된 날 아침, YS 타워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팽팽했다. 박민혁 이사가 실패한 레클라 브랜드의 청산 안건 최종 결의를 명분으로 소집한 회의. 하지만 그의 진짜 목적은 한서연의 프로젝트를 공개적으로 처형하고 더 나아가 그녀를 신임한 강지훈 회장의 판단력에 흠집을 내는 것이었다. 서연은 결전의 장소인 이사회 회의실로 향했다. 복도를 지나는 동안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수군거렸다. 회장과의 추문에 대한 더러운 소문들이 그녀의 귓가를 찔렀다. 그녀는 모든 것을 무시했다. 그녀의 얼굴은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했지만 손에 쥔 보고서는 마치 총을 쥔 군인처럼 단단하게 들려 있었다. 강지훈은 이미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그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얼굴로 주변을 압도하는 차가운 권력의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다. 회의실을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짧게 마주쳤다. 그것은 곧 시작될 전투를 앞둔 무언의 신호와도 같았다.
회의가 시작되고 박민혁이 먼저 단상에 올랐다. 그는 현란한 데이터로 가득 찬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레클라의 지속적인 손실을 부각시켰다. 그는 이 모든 실패가 마치 서연의 비현실적이고 아마추어 같은 프로젝트 때문인 것처럼 교묘하게 몰아갔다. 그는 서연을 무능한 이상주의자로 매도했고 회장과의 추문을 은근히 암시하며 그녀가 어떤 방법으로 회장의 주목을 끌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브랜드의 즉각적인 청산과 프로젝트 책임자인 서연을 무능을 이유로 해고해야 한다는 건의로 발표를 마쳤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오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의 가문과 동맹을 맺은 이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다. 마침내 서연의 차례가 되었다. 그녀는 떨지 않고 연단으로 걸어 나갔다. 박 이사님의 분석은 한 가지 측면에서는 정확합니다. 레클라는 엄청난 출혈을 겪고 있습니다. 그녀의 침착한 목소리가 회의실의 주목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하지만 이사님께서는 증상을 질병의 원인으로 착각하셨습니다. 브랜드가 실패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극적인 서두에 회의실이 술렁였다. 그녀는 자신의 발표를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마케팅 아이디어가 아니었다.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의 향연이었다. 그녀는 부풀려진 청구서와 원본 원가 보고서를 나란히 스크린에 띄웠다. 자금이 유령 광고 대행사로 흘러들어간 흐름을 도표로 보여주었다. 비싼 값의 원자재를 사도록 강요받았다는 공장 팀장의 음성 녹취를 재생했다. 심지어 조직적인 온라인 안티 캠페인을 벌였던 IP 주소들이 박 이사의 사촌이 운영하는 마케팅 회사와 연결되어 있다는 네트워크 분석 자료까지 제시했다. 증거들은 압도적이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의심에서 충격으로 그리고 경악으로 빠르게 변해갔다. 박민혁은 분노와 공포로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발악하듯 소리쳤다. 이건 중상모략이야.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는 필사적인 여자의 날조된 거짓말이라고. 여러분, 저런 계집애의 말을 저보다 더 믿으시겠습니까? 몇몇 이사들은 증거와 박민혁 가문의 힘 사이에서 흔들렸다. 박민혁이 이 폭풍을 겨우 막아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이었다.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던 강지훈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울리는 무게를 담고 있었다. 날조라고 했나, 박 이사. 그가 김 비서에게 신호를 보냈다. 서연의 발표 자료가 떠있던 중앙 스크린이 새로운 화면으로 전환되었다. 그곳에는 박민혁의 해외 계좌 내역이 떠있었다. 그가 유령 회사 대표들과 횡령 계획을 명백하게 논의하는 도청된 통화 내용이 흘러나왔다. 심지어 그가 서연을 위협하기 위해 고용했던 불량배들을 만나는 감시 카메라 영상까지 재생되었다. 이것은 강지훈의 오메가 프로토콜이 찾아낸 증거들이었다. 서연이 결코 손에 넣을 수 없는 수준의 마지막 결정타. 이 증거들은 강지훈이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미 검찰청에 제출되었네. 그리고 그들이 지금 박 이사를 아래층에서 기다리고 있지. 체크메이트.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박민혁의 얼굴에서 모든 오만함이 무너져 내리고 완전한 패배감과 공포만이 남았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그를 지지했던 이사들은 이제 경멸과 공포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검사와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넋이 나간 박민혁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했다. YS그룹의 막강한 권력자였던 그는 초라하고 비참한 범죄자가 되어 질질 끌려나갔다. 그 모든 혼란의 한가운데 서연은 연단에 서서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충격과 안도 그리고 극심한 피로감이 뒤섞여 있었다. 강지훈은 아수라장을 가로질러 망설임 없이 그녀에게로 걸어갔다. 그는 그녀의 앞에 서서 다른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부터 그녀를 가려주는 방패가 되어주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자부심 감탄, 그리고 깊고 진한 안도감. 그는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승리와 파트너십을 의미하는 강력하고 조용한 신호였다. 지독했던 폭풍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다. 박민혁 이사가 구속되고 YS그룹의 부패한 뿌리가 대대적으로 잘려나간 후 며칠의 시간이 흘렀다. 회사는 한바탕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 어수선했지만 그 혼란 속에서 새로운 질서가 잡혀가고 있었다. 한서연은 하루아침에 YS그룹의 영웅이 되어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신화처럼 퍼져나갔다. 평범한 배경을 가진 한 여성이 자신의 실력과 용기만으로 거대한 권력의 비리를 파헤치고 몰락해가던 브랜드를 구원했다는 이야기. 그녀를 무시하고 경멸하던 동료들은 이제 그녀를 존경과 경외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 모든 소란의 중심에서 조용히 물러나 있었다. 그녀는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묵묵히 레클라 브랜드의 성공적인 리론칭을 위한 실무 작업에 몰두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명성이 아니라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브랜드의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것, 바로 그것뿐이었다. 강지우는 그 모든 변화를 지켜보았다. 그는 박민혁 일당이 남긴 혼란을 수습하고 그룹의 시스템을 재정비하느라 그 어느 때보다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서연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이룬 성과에 대해 엄청난 자부심을 느꼈지만 동시에 미안함과 후회도 느꼈다. 그가 조금 더 빨리 움직였더라면 그녀가 그토록 힘들고 외로운 싸움을 혼자서 견뎌내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모든 것이 어느 정도 정상 궤도로 돌아왔을 때 그는 그녀에게 짧은 이메일을 보냈다. 오늘 저녁 잠깐 볼 수 있을까? 장소는 적혀 있지 않았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어디서 만나야 할지를 알고 있었다. 퇴근 시간이 지난 저녁 서연은 약속 장소로 향했다. 그들의 이야기가 처음 시작되었던 곳, 바로 그 엘리베이터 앞이었다. 그녀가 도착했을 때 강지우는 이미 그곳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YS그룹의 차가운 총수가 아니었다. 그는 단지 한 남자로서 그곳에 서 있었다. 그가 늘 입던 갑옷 같은 슈트 대신 편안한 니트와 면바지 차림이었다. 평소라면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었다. 기다렸소.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그는 그녀를 위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두 사람만이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좁은 공간, 익숙한 정적. 하지만 이제 그 안의 공기는 어색함이 아닌 미묘한 설렘과 편안함으로 채워져 있었다. 엘리베이터는 1층 로비로 향했다. 미안했소. 그가 먼저 침묵을 깼다. 당신을 그 위험한 싸움에 혼자 두어서는 안 됐는데.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회장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시작조차 하지 못했을 겁니다. 마지막 순간에 저를 믿어주시고 제게 힘을 주셨잖아요. 지훈이라고 불러. 회사 밖에서는. 그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서연의 눈이 동그래졌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다. 그는 그녀를 이끌고 YS타워 밖으로 나섰다. 그들은 목적지도 없이 서울의 화려한 밤거리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들은 더 이상 회장과 부하 직원이 아니었다. 그저 평범한 남자와 여자일 뿐이었다. 나는 내 감정을 표현하는데 서툰 사람이요. 지훈이 어렵게 입을 열었다. 오랫동안 내 세상은 오직 책임과 의무, 그리고 경쟁으로만 이루어져 있었어. 감정은 사치라고 약점이라고만 생각했지. 그는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마주보았다. 도시의 넌사인이 그의 진지한 얼굴 위로 부서져 내렸다. 하지만 당신이 내 세상에 들어온 후 모든 것이 변했어. 나는 당신의 능력에 감탄했고 당신의 용기에 반했어. 그리고 당신이 위험에 처했을 때 내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어.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 그것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솔직하고 용기 있는 고백이었다. 얼음 왕자가 자신의 심장을 내어 보이는 순간이었다. 서연은 숨을 멈췄다. 그녀가 꿈꿔왔지만 감히 기대하지 못했던 순간이었다. 그녀의 마음 역시 이미 오래전부터 그를 향해 있었다. 그의 차가움 속에 숨겨진 따뜻함을, 그의 외로움을, 그리고 자신을 향한 그의 진심을 그녀는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대답 대신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녀의 따뜻한 천이 그의 손을 통해 전해졌다. 강지우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마침내 두 개의 세상이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이었다. 그들은 그렇게 한참을 말없이 함께 걸었다. 엘리베이터 안에 작은 우연으로 시작된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진짜 사랑의 첫 페이지를 열고 있었다. 그들의 앞날에는 또 어떤 도전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서로의 곁에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그들은 어떤 폭풍우도 함께 헤쳐나갈 것이었다. 서울의 가장 호화로운 웨딩홀인 아스테리움의 크리스탈 샹들리에 아래 박수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하지만 그 소음의 한가운데 서 있는 남자 아우라 그룹의 회장 강지훈에게는 그저 멀고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릴 뿐이었다. 그의 입계는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를 향한 완벽하고 흠잡을 데 없는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미소는 그의 짙고 깊은 눈동자에는 닿지 않았다. 그의 눈은 마치 잘 닦인 흑요석처럼 차갑고 감정이 없었다. 그의 옆에는 오늘부터 그의 아내가 된 여자 김민지라는 이름의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는 최고급 실크로 만들어진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그 화려함이 오히려 그녀의 평범함을 더욱 도드라지게 만드는 듯했다. 약간은 주눅이 든 어깨, 어색하게 맞잡은 두 손, 그리고 군중의 시선에 어쩔 줄 몰라 하는 불안한 눈빛. 지훈이 보기에 그녀는 모든 면에서 단순함 그 자체였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가 그녀를 선택한 이유였다. 사회 신부님이 정말 미인이시네요, 회장님. 아첨 섞인 목소리로 한 그룹의 사장이 다가와 인사를 건넸다. 지훈은 기계적으로 고개를 까딱이며 대답했다. 과찬이십니다. 그의 시선이 잠시 민지에게 향했다. 그녀는 그 칭찬에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살짝 숙였다. 순진하고 세상 물정 모르고 겁이 많은 여자. 그의 삶이라는 복잡한 체스판에서 가장 위협적이지 않은 그저 자리를 채우기 위한 장기말. 강 회장, 그의 할아버지는 손자의 결혼을 오랫동안 재촉해왔다.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는 것이 경영자로서의 이미지를 완성시킨다는 고리타분한 이유에서였다. 야망으로 가득 찬 재벌가의 딸들이나 속내를 알 수 없는 여배우들 사이에서 지훈은 가장 쉬운 길을 택했다. 배경도 평범하고 욕심도 없어 보이는 김민지. 그녀라면 자신의 일에 전혀 방해되지 않을 것이라 확신했다. 지훈 씨, 그녀의 목소리는 그녀의 외모만큼이나 작고 떨렸다. 그녀가 샴페인 잔을 들다가 살짝 비틀거렸고 금빛 액체가 그녀의 드레스 자락에 몇 방울 떨어졌다. 그녀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하얀 장갑으로 얼룩을 닦아내려 애썼다. 그 모습은 그야말로 서투름의 극치였다. 지훈은 미간을 살짝 찌푸렸지만 이내 표정을 갈무리하고 손수건을 꺼내 건넸다. 조심 좀 하지. 그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온기도 실려있지 않았다. 그저 사실을 지적하는 듯한 무미건조한 톤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김민지의 가면을 쓴 윤서연의 머릿속은 초고속 컴퓨터처럼 냉철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불안한 척 바닥을 향했지만 그 찰나의 순간에도 주변의 모든 것을 스캔하고 있었다. 방금 지훈에게 아첨하던 사장의 넥타이핀에 달린 작은 로고, 저 멀리서 자신들을 경멸의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는
아우라 그룹의 부회장 최진석의 표정, 그리고 웨딩홀의 보안 카메라 위치와 사각지대까지. 그녀의 서투른 행동은 완벽하게 계산된 연기였다. 사람들은 연약하고 어리숙한 상대에게는 경계심을 풀기 마련이다. 그리고 윤서연은 그 점을 최대한 이용할 생각이었다. 한 달 전 그녀가 비밀리에 이끌고 있는 IT 기업 셀레스티얼 테크웨어의 핵심 자율주행 기술이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유출된 데이터의 파편은 단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다. 바로 대한민국 최고의 기술 기업 아우라 그룹이었다. 단순한 해킹이 아니었다. 내부의 조력 없이는 불가능한 매우 정교하고 계획적인 유출이었다. 셀레스티얼 테크의 회장 헬레나라는 이름 외에는 모든 것이 베일에 쌓인 그녀에게 이 사건은 단순한 사업적 손실을 넘어선 선전포고와도 같았다. 적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 그것은 바로 아우라 그룹의 회장 강지훈의 아내가 되는 것이었다. 마침 강 회장이 손자 며느리감을 수소문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고, 그녀는 자신의 모든 이력과 배경을 평범한 고아 출신 김민지로 완벽하게 위조하여 접근했다. 죄송해요.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사과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방금 본 최진석 부회장의 데이터가 처리되고 있었다. 최진석 58세, 아우라 그룹의 2인자. 강지훈의 아버지 시절부터 회사에 몸담아온 인물. 야심가이며 최근 해외 투자자들과의 접촉이 잦다는 보고가 있음. 그는 가장 유력한 용의자였다. 하지만 심증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를 올가맬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길고 지루한 연회는 자정이 다 되어서야 끝이 났다. 하객들이 모두 떠나고 텅 빈 웨딩홀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감돌았다. 지우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먼저 걸음을 옮겼다. 서연은 무거운 드레스 자락을 붙잡고 그의 뒤를 종종 걸음으로 따라갔다. 주차장으로 가는 내내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대화도 없었다. 롤스로이스의 뒷좌석에 나란히 앉았지만 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존재하는 듯 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이 화려했지만 차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서연은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쳐다보았다. 낯선 화장, 낯선 드레스, 그리고 김민지라는 낯선 이름.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것은 앞으로 몇 달이 될지 몇 년이 될지 모르는 긴 싸움의 시작일 뿐이었다. 차는 한남동의 언덕 위에 위치한 최고급 펜트하우스 앞에 멈춰 섰다. 통유리로 된 건물 외벽 너머로 한강의 야경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다. 지훈의 개인적인 공간이자 이제부터 그녀가 살아야 할 감옥이자 전쟁터였다. 내 서재와 침실은 허락 없이 들어오지 마.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지훈이 던진 첫 마디였다. 그의 목소리는 업무를 지시하는 상사처럼 냉정했다. 그는 집안일을 도와줄 도우미와 그녀가 머물 방을 손짓으로 가리켰다. 마치 호텔 직원이 손님에게 방을 안내하는 듯한 태도였다. 저쪽이 당신 방이야. 필요한 게 있으면 김 비서에게 연락하고. 그의 말에는 아내에 대한 어떠한 배려나 감정도 없었다. 그저 함께 살게 된 타인에 대한 최소한의 통보일 뿐이었다. 서연은 순종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습니다. 지우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침실로 사라졌다. 육중한 문이 닫히는 소리가 거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쾅. 그 소리는 마치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선언처럼 들렸다. 혼자 남은 서연은 천천히 거실을 둘러보았다. 미니멀리즘의 극치를 보여주는 인테리어. 값비싼 예술 작품들이 걸려 있었지만 공간 전체에는 사람의 온기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고 차갑고 공허했다. 강지훈이라는 남자를 그대로 빼닮은 공간이었다. 그녀는 자신에게 배정된 방으로 들어갔다. 지훈의 침실만큼은 아니었지만 역시나 최고급 가구들로 채워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길을 끈 것은 가구가 아니었다.
그녀는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살짝 걷고 밖을 내다보았다. 이 높이에서는 주변의 모든 통신망을 파악하기에 최적이었다. 서연은 핸드백에서 눈에 띄지 않는 작은 USB 스틱을 꺼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저장 장치였지만 그 안에는 셀레스티얼 테크의 최첨단 보안 시스템과 해킹 툴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방 안의 스마트 TV 뒤편에 있는 USB 포트에 그것을 조심스럽게 꽂았다. 몇 초 후 그녀의 손목에 찬 시계 화면에 작은 녹색 불이 들어왔다. 연결 완료, 네트워크 스캔 시작. 이제 이 집 안의 모든 디지털 기기는 그녀의 감시망 안에 들어왔다. 강지훈의 개인 컴퓨터, 스마트폰, 심지어 인공지능 스피커까지. 그녀는 다시 순진하고 겁먹은 김민지의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는 침대에 걸터앉아 지친 듯 한숨을 내쉬었다. 그날 밤 지훈은 서재에서 밀린 서류들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는 결혼이라는 거사를 치렀다는 사실을 잊으려는 듯 일에만 몰두했다. 하지만 문득 오늘 낮에 있었던 김민지의 서투른 행동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샴페인을 쏟고 당황하던 모습, 사람들의 시선에 어쩔 줄 몰라 하던 모습. 그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정말이지 아무런 위협도 되지 않는 여자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삶에 어떤 파문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그저 그림자처럼 조용히 존재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것이 그가 원했던 바였다. 같은 시각 다른 방에서 서연은 눈을 감은 채 침대에 누워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고 있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방금 확보한 이 집의 네트워크 구조도가 3D 홀로그램처럼 펼쳐지고 있었다. 그녀는 1차 방화벽을 분석하고 2차 암호화 프로토콜을 확인하며 강지훈의 개인 서버로 접근할 가장 안전한 루트를 설계하고 있었다.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강지훈 씨, 당신은 아주 위험한 여자를 집에 들인 거야. 당신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녀의 연극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아우라 그룹의 회장 아내라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위장 신분 아래에서 그녀는 이 차가운 전쟁터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자신의 기술과 회사를 지켜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리고 어쩌면 이 모든 것을 조종하는 배후의 그림자를 세상에 드러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서울의 밤은 깊어지고 있었고 2명의 억만장자는 서로의 진짜 모습을 전혀 모른 채 거대한 저택의 다른 방에서 각자의 밤을 보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펜트하우스의 통유리 창으로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강지훈은 이미 완벽한 수트 차림으로 식탁에 앉아 태블릿으로 밤새 들어온 보고서를 확인하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전문 셰프가 준비한 건강식 아침 식사가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다. 그에게 어젯밤의 결혼식은 마치 까마득한 예실처럼 느껴졌다. 그때 주방 쪽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다. 쨍그랑 무언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당황한 비명이 뒤따랐다. 지훈은 미간을 찌푸리며 소리가 난 쪽을 쳐다보았다. 잠시 후 김민지, 즉 윤서연이 엉망이 된 앞치마를 두른 채 나타났다. 그녀의 얼굴과 손에는 밀가루가 묻어 있었고 머리는 살짝 헝클어져 있었다. 제가 아침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그게 접시를 깨뜨렸어요. 죄송합니다. 그녀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주방 안을 힐끗 보니 가관이었다. 바닥에는 깨진 접시 조각이 흩어져 있었고 조리대 위는 마치 폭탄이라도 맞은 듯 밀가루와 계란 껍데기로 뒤덮여 있었다. 서연의 연기는 완벽했다. 그녀는 밤새 이 집의 보안 시스템을 분석하며 주방이 감시 카메라의 주요 사각지대 중 하나라는 사실을 파악했다. 그리고 의욕 넘치는 새 아내의 서투른 행동을 빌미로 그녀는 주방의 구조와 전력선 통신 단자함의 위치를 샅샅이 확인할 수 있었다. 지훈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런 건 신경 쓰지 않아도 돼. 김 여사님이 다 알아서 할 테니 당신은 그냥 가만히 있어. 그게 도와주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배려가 아닌 귀찮다는 감정이 역력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완벽한 일상에 불필요한 변수를 만드는 것 자체가 싫었다. 그의 말은 서연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허락이었다.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곧 그녀에게 이 거대한 집안에서 완벽한 자유를 준다는 의미와도 같았다. 지훈이 출근하자마자 펜트하우스는 서연의 차지가 되었다. 그녀는 방금 전에 어설픈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집안을 다시 한번 훑어보았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강지훈의 서재였다. 어젯밤 그는 명백히 출입을 금지했다. 그 말은 즉 그 안에 가장 중요한 정보가 있다는 뜻이었다. 정면 돌파는 어리석은 짓이다.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손목시계의 화면을 터치했다. 어젯밤 TV에 꽂아둔 USB 스틱을 통해 수집된 정보가 시계의 작은 화면에 떠올랐다. 서재 문에는 지문 인식과 홍채 인식, 그리고 미세한 동작 감지 센서가 설치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시스템의 허점을 발견했다. 센서들은 30초마다 데이터를 메인 서버로 전송하며 리프레시되는데 그 사이 0.5초의 딜레이가 존재했다. 서연은 핸드백에서 머리카락보다 가는 금속 와이어와 작은 스티커처럼 보이는 장치를 꺼냈다. 그것은 미세 전파를 발생시켜 센서의 데이터 값을 일시적으로 고정시키는 고스트 장치였다. 그녀는 복도를 오가며 청소하는 도우미의 눈을 피해 자연스럽게 서재 문으로 접근했다. 그리고는 마치 벽에 기댄 채 신발끈을 고쳐매는 척하며 0.5초의 딜레이가 발생하는 정확한 타이밍에 맞춰 센서 옆 벽지에 고스트 스티커를 붙였다. 그녀의 손목시계에 센서 동결이라는 메시지가 떴다. 그녀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2분. 그 이상이 되면 시스템이 오류를 감지하고 경보를 울릴 것이다. 그녀는 다시 한번 주위를 살핀 후 미리 복제해둔 지문 필름을 이용해 잠금을 해제하고 조용히 서재 안으로 들어섰다. 서재 내부는 강지훈이라는 남자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거대한 책장에는 경영학과 첨단 기술에 관한 서적들이 빈틈없이 꽂혀 있었고 책상 위에는 여러 대의 모니터와 서류들이 칼같이 정돈되어 있었다. 그녀의 목표는 그의 개인 컴퓨터였다. 그녀는 립스틱처럼 생긴 작은 장치를 꺼내 컴퓨터 본체에 뒷면 눈에 띄지 않는 환풍구에 부착했다. 이 장치는 물리적인 연결 없이도 전자기장을 이용해 하드디스크의 데이터를 미세하게 읽어내는 데이터 스니퍼였다. 모든 과정은 단 1분 30초 만에 끝났다. 그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서재를 나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그녀의 이매는 땀 한 방울 맺히지 않았다. 그날 오후 예상대로 강 회장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세아가 우리 지훈이 점심은 잘 챙겨 먹고 다니는지 모르겠구나. 네가 직접 도시락이라도 싸서 회사에 한번 찾아가 보거라. 남편 길을 살려주는 것도 아내의 몫이란다.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었다. 서연은 정성껏 하지만 일부러 모양은 삐뚤빼뚤하게 만든 도시락을 들고 아우라 그룹의 본사 아우라 타워로 향했다. 서울의 중심부에 우뚝 솟은 아우라 타워는 그 위용만으로도 사람을 압도했다. 서연은 일부러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촌스러운 관광객처럼 행동했다. 로비의 안내 데스크에 회장 사모님이라는 신분을 밝히자 직원들은 깍듯하게 그녀를 회장실로 안내했다. 엘리베이터가 최고층에 도착하고 문이 열리는 순간 그녀는 복도 저편에서 걸어오고 있는 최진석 부회장과 마주쳤다. 그는 지훈의 비서와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만 서연을 보자마자 표정을 바꾸고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이런 사모님 아니십니까? 회사에는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의 눈은 그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훑으며 값을 매기는 듯한 오만함이 서려 있었다. 소문대로군. 정말 볼품없는 여자야. 강지훈 저 녀석도 별 수 없군. 저런 여자에게 발목 잡히다니. 최진석의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이었다. 그는 서연을 완벽하게 무시해도 될 존재로 분류했다. 회장님 점심
도시락을 좀... 서연은 말을 더듬으며 도시락 가방을 보여주었다. 어허, 그러십니까? 회장님께서 정말 복이 많으십니다. 그럼 어서 들어가 보시죠. 최진석은 깍듯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지만 그가 돌아서는 순간 그의 입가에 걸린 경멸적인 미소를 서연은 놓치지 않았다. 그녀 역시 속으로 웃었다. 그래, 그렇게 계속 나를 무시해. 당신의 그 오만함이 당신의 목을 조르게 될 테니. 한편 회장실 안에서 지우는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최진석 부회장이 강력하게 추천하여 도입한 새로운 클라우드 보안 시스템에서 자꾸만 사소한 데이터 충돌이 일어나고 있었다.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마치 신발에 들어간 작은 돌멩이처럼 계속해서 신경을 거스르게 했다. 회장님, 사모님께서 오셨습니다. 비서의 말에 지우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문이 열리고 김민지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다. 그는 할아버지의 성화에 못 이겨 찾아왔으리라 짐작하고는 한숨을 쉬었다. 여기까진 어쩐 일이야. 할아버님께서 점심 챙겨드리라고 하셔서요. 그녀는 책상 한쪽에 도시락을 펼쳐놓았다. 지우는 마지못해 수저를 들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식사가 이어졌다. 그때 서연이 순진한 얼굴로 물었다. 우와, 이 건물 정말 높네요. 이렇게 높은데 나쁜 사람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비밀번호 같은 거 다 똑같은 거 써요. 지우는 어이없다는 듯 그녀를 쳐다보았다. 무슨 그런 어린애 같은 질문을. 당연히 부서마다 직급마다 보안 등급이 전부 달라. 외부에서는 함부로 접속조차 할 수 없고. 그는 귀찮다는 듯 퉁명스럽게 대답했지만 서연에게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정보였다. 중앙 통제 방식이 아닌 분산형 보안 시스템. 그렇다면 가장 취약한 고리를 공격하면 전체를 흔들 수 있다. 그날 저녁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서연은 자신의 방에서 낮에 수집한 정보들을 종합하기 시작했다. 서재에 설치했던 데이터 스니퍼가 마침내 강지훈의 컴퓨터에서 첫 번째 데이터 덩어리를 전송해왔다. 그리고 아우라 타워에서 잠시 연결했던 그녀의 시계는 건물의 전체 와이파이 및 내부 네트워크 신호를 스캔한 상태였다. 그녀는 수많은 데이터 스트림 속에서 아주 희미하지만 일정한 패턴을 가진 암호화된 신호를 발견했다. 극소량의 데이터 패킷이 매일 밤 11시 정각 5분 동안 아이슬란드에 위치한 한 서버로 전송되고 있었다. 일반적인 기업의 데이터 트래픽으로 위장되어 있었지만 그녀의 분석 시스템은 그것이 고도로 암호화된 백도어 신호임을 밝혀냈다. 누군가 아우라 그룹의 심장부에서 지속적으로 정보를 빼돌리고 있었다. 서연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순진하고 어리숙한 김민지의 가면은 완전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적의 움직임을 포착한 냉혹한 전략가 셀레스티얼 테크의 회장 헬레나만이 존재했다. 그녀는 모니터에 떠있는 복잡한 코드들을 바라보았다. 드디어 꼬리가 잡혔군. 최진석. 아직 물증은 없었지만 그녀의 직감은 그 신호의 발신지가 최진석 부회장의 사무실과 연결되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아우라 타워의 그림자가 조금씩 그 형태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 그림자의 심장부를 향해 칼을 겨눌 준비를 하고 있었다. 착찬, 로이, 충타 세티앱툭, 모이충 투바, 쭝바. 결혼 후 2주가 지난 화요일 오후 아우라 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야심찬 프로젝트 프로메트스 AI의 공식 시연회가 열렸다. 국내외 수많은 기자들과 투자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강지훈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무대에 섰다. 프로메트스는 단순한 인공지능이 아니었다. 도시 전체의 교통 물류 에너지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최적화하는 아우라의 차세대 성장 동력이었다. 이제 프로메트스가 서울의 교통 시스템을 시뮬레이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훈의 말이 끝나자 거대한 스크린의 복잡한 도시에 3D 지도가 나타났다. 수만 개의 빛점들이 자동차를 상징하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초기 시뮬레이션은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지훈이 핵심 기능인 위기 대응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순간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스크린의 빛점들이 미친 듯이 깜빡거리기 시작하더니
이내 서로 충돌하며 사라져버렸다. 녹색으로 표시되던 교통 흐름은 순식간에 붉은색으로 변했고 급기야 시스템 전체가 마비되며 화면이 검게 변해버렸다. 치명적 오류, 데이터베이스 인덱스 붕괴라는 하얀색 에러 메시지만이 차갑게 떠 있었다.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이내 사방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 나왔다. 강지훈의 얼굴은 굳어버렸다. 이것은 단순한 버그가 아니었다. 핵심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파괴된 것이다. 공개적인 망신, 완벽한 실패였다. 다음 날 모든 신문과 방송의 헤드라인은 아우라의 추락, 강지훈의 야심재앙으로 끝나다와 같은 자극적인 제목으로 도배되었다. 아우라 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기 시작했다. 아우라 타워의 회장실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긴급 소집된 임원회의에서 지훈은 말없이 창밖을 보고 있었다. 그의 등 뒤로 임원들의 불안한 목소리들이 오갔다. 이건 명백한 인재입니다. 프로젝트를 이끌었던 젊은 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너무 서둘렀던 게 문제입니다. 회장님께서 너무 공격적으로 밀어붙이셨습니다. 그때 최진석 부회장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나섰다. 지금은 책임 추궁을 할 때가 아닙니다. 위기를 수습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일단 프로젝트를 전면 중단하고 안정성이 검증된 해외 기술을 도입하여 시스템을 재구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의 제안은 합리적으로 들렸지만 그 속에는 아우라의 핵심 기술을 포기하고 회사를 외부 기술에 종속시키려는 교묘한 의도가 숨어 있었다. 지훈은 그를 노려보았다. 최진석의 눈빛은 너무나도 충성스러워 보였지만 지훈은 그에게서 순간적인 승리감을 읽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를 추궁할 때가 아니었다. 지훈은 사면촉에 몰려 있었다. 같은 시각 한남동 펜트하우스에서 윤서연은 거실의 대형 스크린으로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차가웠다. 데이터베이스 인덱스 붕괴. 그것은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 아니었다. 누군가 시스템의 가장 깊숙한 곳에 심어놓은 논리폭탄이 터진 것이다. 이 사보타주의 목적은 명백했다. 아우라의 AI 기술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 주가를 폭락시키고 적대적 M&A에 발판을 마련하는 것. 그녀는 즉시 손목시계의 통신 기능을 활성화했다. 헬레나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셀레스티얼 테크의 수석 엔지니어 박 실장의 긴장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장님 보셨습니까? 아우라의 사태 때문에 전체 기술주 시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지금부터 내 지시를 정확히 따라요. 30분 안에 우리 회사에 크로노스 안정화 프로토콜의 기본 버전을 시장에 공개한다고 발표하세요. 명분은 기술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업계 선두주자로서의 책임으로 하고, 핵심 기술은 제외하고 데이터베이스 복구와 관련된 기본 알고리즘만 라이선스 형태로 저렴하게 제공하는 겁니다. 박 실장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회장님, 그건 우리의 핵심 자산 중 하나입니다. 아니요, 박 실장. 진짜 핵심은 우리가 이미 다음 단계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야. 이건 위기가 아니라 기회예요. 우리는 이 사태를 해결하는 구원투수로 등장하는 동시에 셀레스티얼 테크의 기술적 우위를 전 세계에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아우라가 무너지게 둘 수는 없어요. 아직은. 서연의 지시는 즉각적으로 실행되었다. 30분 후 셀레스티얼 테크의 발표는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베일에 쌓여있던 기업이 위기의 순간에 나타나 해결책을 제시하자 투자자들은 열광했다. 폭락하던 기술주들은 반등하기 시작했고 아우라의 주가 역시 하락세를 멈추고 간신히 숨을 돌렸다. 언론은 미스터리한 CEO 헬레나의 대담하고 천재적인 위기관리 능력을 극찬했다. 그날 밤 지훈은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서재에 틀어박혀 오늘 있었던 굴욕적인 시연회 영상을 몇 번이고 돌려보았다. 분노와 무력감이 그의 온몸을 짓눌렀다.
그때 서연이 조용히 들어와 물 한 잔을 그의 책상 위에 놓았다. 지우는 신경질적으로 중얼거렸다. 단순 버그가 아니야. 이건 시스템 전체가 연쇄적으로 무너진 거라고. 누군가 코어에 손을 댄 게 틀림없어. 그때 그의 등 뒤에서 서연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그거 연쇄 데이터 손상 같은 건가요? 예전에 TV에서 봤는데 사진 한 장을 지웠는데 앨범 전체가 날아가는 거요. 새긴 파일이 망가져서 그렇다고 하던데. 지우는 순간 멈칫했다. 연쇄 데이터 손상, 새긴 파일. 일반적인 주부가 쉽게 사용할 만한 단어는 아니었다. 그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다는 순진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드라마에서 본 거야. 네네, 뭐 그런 것 같아요. 어려운 말이라 잘은 모르지만. 그녀는 어색하게 웃으며 방을 나갔다. 지우는 다시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그녀가 던진 단어들이 계속 맴돌았다. 우연일 것이다. 요즘 드라마는 별의별 전문 용어가 다 나오니까. 그는 애써 그렇게 생각하며 의심을 지워버렸다. 며칠 후 아침 식사 자리에서 지우는 경제신문을 읽고 있었다. 한 면에는 셀레스티얼 테크의 헬레나에 대한 특집 기사가 실려 있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그녀의 천재적인 전략을 칭송하는 내용이었다. 그때 식탁 맞은편에 앉아있던 서연이 신문을 힐끗 보더니 명랑한 목소리로 말했다. 와, 이 헬레나라는 사람 정말 똑똑하네요. 그냥 불만 꺼준 게 아니라 옆집에 불난 김에 자기네 소화기를 팔았네요. 대단하다. 지훈의 손이 멈췄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비유는 지독하게 단순했지만 이번 사태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냉철한 분석이었다. 그 순간 지우는 그녀의 눈에서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을 보았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고 예리한 빛. 하지만 그 빛은 그가 눈을 깜빡이는 순간 다시 어수룩하고 천진난만한 표정 뒤로 사라져버렸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기묘한 순간들이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가끔씩 불쑥 튀어나오는 날카로운 통찰력 사이의 괴리. 그 간극이 지훈의 머릿속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는 사무실로 돌아오자마자 자신의 비서 김민석 실장을 불렀다. 김 실장, 내 회장님, 내 아내 김민지 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조사해봐. 출생부터 지금까지 모든 기록을 사소한 것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지우는 자신이 왜 이런 지시를 내리는지 스스로도 설명할 수 없었다. 아내를 뒷조사한다는 죄책감이 들었지만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CEO로서의 직감이 더 강하게 경고하고 있었다. 김 실장은 유능했다. 반나절 만에 그는 얇은 서류 파일을 들고 회장실로 돌아왔다. 그의 표정은 어딘가 혼란스러워 보였다. 회장님 지시하신 대로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지우는 초조하게 물었다. 이상합니다. 사모님의 배경은 저희가 처음 알았던 것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보육원 출신 몇 군데의 아르바이트 경력,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기록이 완벽하게 깨끗합니다. 마치 너무 완벽해서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말입니다. 지우는 김 실장이 내민 파일을 받아들었다. 깨끗하다. 너무 깨끗해서 의심스러울 정도다. 평범한 사람의 인생에는 자잘한 실수나 모순된 기록들이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녀의 기록은 마치 누군가 완벽하게 설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처럼 어떠한 흠집도 없었다. 그녀의 가장 완벽한 평범함이 오히려 그녀가 절대로 평범하지 않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고 있었다. 지우는 텅 빈 서류 파일을 든 채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속에서 작은 의심의 씨앗이 맹렬하게 싹을 틔우기 시작했다. 프로메테스 AI 시연회 실패의 여파는 강지훈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셌다. 그것은 단순한 주가 하락이나 이미지 실추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피냄새를 맡은 상어떼를 불러 모으는 것과 같았다. 그리고 가장 먼저 나타난 상어는 그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다. 최진석 부회장은 아우라 그룹의 위기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물밑에서 빠르게 움직였다. 그는 비밀리에 해외 사모펀드인 블랙스톤 캐피탈의 아시아 지부장과 접촉했다. 프로메테스의 실패로 아우라의 기술력에 대한 의구심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블랙스톤은 구원자의 가면을 쓰고 공식적으로 적대적 인수합병을 선언했다. 그들은 현재 주가에 엄청난 프리미엄을 얹은 가격을 제시하며 주주들을 흔들기 시작했다. 강지훈 회장의 독단적인 경영이 아우라를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저희 블랙스톤은 안정적인 자본과 선진 경영 기법을 통해 아우라를 정상화시킬 것입니다. 블랙스톤의 공식 성명은 최진석이 내부에서 퍼뜨리는 여론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는 불만에 가득 찬 이사들과 당위 차익을 노리는 기관 투자자들을 일일이 만나며 지분 위임을 종용했다. 이게 당신의 투자를 지킬 유일한 길입니다. 강지훈은 너무 젊고 무모해요. 그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의 눈은 탐욕으로 불타고 있었다. 강지훈은 이제 두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싸워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안에서는 무너진 기술 신뢰도를 회복하고 직원들의 사기를 다독여야 했고, 밖에서는 회사의 경영권을 집어삼키려는 거대 자본과 싸워야 했다. 그의 하루는 24시간이 모자랐다. 수면은 사치가 되었고 식사는 거르기 일쑤였다. 그의 날카롭던 턱선은 더욱 날카로워졌고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다. 아내 김민지에 대한 기묘한 의심은 일단 머릿속 한구석으로 밀어둘 수밖에 없었다. 지금은 생존이 우선이었다. 그의 유일한 버팀목은 충성스러운 김민석 비서실장이었다. 회장님, 현재 우리 측 우호 지분은 40%에 불과합니다. 블랙스톤이 20%만 더 확보하면 경영권 방어는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김 실장의 보고는 절망적이었다. 하지만 강지훈과 최진석 그리고 블랙스톤이 모르는 또 다른 플레이어가 이 전쟁에 참전하고 있었다. 한남동 펜트하우스 김민지의 방에서 윤서연은 수십 개의 데이터 창을 띄워놓고 보이지 않는 전쟁을 지휘하고 있었다. 헬레나입니다. 지금부터 아우라 그룹의 주식을 매집합니다. 10개의 유령 회사를 통해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최대한 분산해서 진행하세요. 목표는 블랙스톤의 매수 비용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녀의 지시는 단호했다. 셀레스티얼 테크의 막대한 현금 보유고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주식시장에서 아우라 그룹의 주식을 놓고 보이지 않는 매수 전쟁이 벌어졌다. 블랙스톤이 대량의 매수 주문을 넣으면 어디선가 정체불명의 자금이 나타나 그 물량을 소리 없이 흡수해버렸다. 덕분에 주가는 이상할 정도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고 블랙스톤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기 시작했다. 동시에 헬레나의 이름으로 세계적인 경제분석 기관의 아우라 그룹의 잠재력에 대한 긍정적인 리포트가 발표되었다. 프로메테스의 실패는 일시적인 성장통일 뿐 아우라가 보유한 기반 기술과 인적 자원의 가치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 리포트는 M&A의 명분을 흐리며 주주들의 마음을 흔들었다. 밖에서는 헬레나로서 거대한 자본 전쟁을 치르는 한편 집안에서는 김민지로서 아슬아슬한 첩보전을 벌여야 했다. 그녀가 강지훈의 서재에 심어둔 데이터 스니퍼가 드디어 의미 있는 정보를 잡아내기 시작했다. 최진석 부회장이 사용하는 암호화된 통신 채널의 일부 데이터 조각들이었다. 완벽한 문장은 아니었지만 블랙스톤, 취리히, 비밀 계좌 같은 단어들이 포착되었다. 이 정보를 그대로 강지훈에게 줄 수는 없었다. 정보의 출처를 설명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서연은 고심 끝에 방법을 찾아냈다. 그녀는 다중 프록시 서버를 이용해 IP 추적이 절대 불가능한 익명의 이메일 계정을 생성했다. 그리고 김민석 실장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발신 저스티스. 제목 아우라의 그림자. 내용 블랙스톤 협상 대표의 지난달 출장 기록을 확인해 볼 것. 스위스 취리히.
같은 시기 아우라그룹 임원의 해외 출장 기록과 대조해볼 것. 김 실장은 처음 이 이메일을 받았을 때 스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우라의 그림자라는 제목이 그의 마음을 끌었다. 그는 반신반의하며 조사를 시작했고 곧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블랙스톤의 대표가 취리히에 머물렀던 바로 그 시기에 최진석 부회장 역시 개인 휴가를 이유로 취리히에 다녀왔던 것이다. 너무나도 완벽한 우연의 일치였다. 회장님, 아무래도 내부 조력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 실장의 보고에 지훈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한편 김민지로서의 서연의 역할도 달라지고 있었다. 그녀는 매일 밤 파김치가 되어 돌아오는 지훈을 보았다. 그의 어깨에는 한 기업의 운명이라는 엄청난 무게가 얹혀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서투른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연기를 하지 않았다. 대신 그가 서재에서 밤을 새울 때 조용히 따뜻한 차와 간단한 샌드위치를 넣어주고 나왔다. 아무 말 없이 그저 그림자처럼. 처음에 지훈은 그런 그녀의 행동을 무시했다. 하지만 매일 밤 계속되는 그녀의 조용한 배려에 그의 마음속 얼어붙었던 부분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이 살벌한 전쟁터에서 자신을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챙겨주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그가 가장 무시했던 아내라는 사실이 아이러니했다. 그의 혼란은 더욱 깊어졌다. 압박은 점점 더 거세졌다. 익명의 제보자가 보내온 단서들 덕분에 최진석의 배신에 대한 심증은 굳어지고 있었지만 주주총회에서 그의 목을 날릴 결정적인 증거, 스모킹건이 부족했다. 블랙스톤은 주주들의 불안감을 이용하여 M&A 제한 가격을 한 번 더 올렸다. 지훈의 우호 지분이었던 몇몇 주요 주주들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지훈은 최대 주주 중 한 명이었던 원로 경영인과의 만남을 마치고 돌아왔다. 그는 지훈의 편에 서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오늘 밤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지훈은 자신이 이 싸움에서 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텅 빈 거실 소파에 몸을 던졌다. 넥타이를 풀 힘조차 없었다.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무력감이 그를 덮쳤다. 그때 서연이 그의 앞에 다가왔다. 평소 같았으면 저리 가라고 쏘아붙였을 테지만 그날따라 그는 그럴 힘이 없었다. 그는 텅 빈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나약한 속내를 드러냈다. 이제 누굴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그 순간 서연은 가슴을 찌르는 듯한 아픔과 죄책감을 느꼈다. 모든 것을 말해주고 싶었다. 내가 당신의 편이라고, 우리가 함께 싸우고 있다고 말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할 수 없었다. 대신 그녀는 김민지의 목소리로 하지만 진심을 담아 말했다. 밤이 깊어도 해는 저 너머에 있잖아요. 내일은 다시 떠오를 거예요. 지훈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모를 것이라 생각했던, 그저 순진하고 어리숙한 줄로만 알았던 여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다. 그 어떤 논리적인 위로나 분석보다도 그녀의 그 단순한 한마디가 그의 지친 영혼에 작은 온기를 불어넣었다. 두 개의 전선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전쟁은 그들을 각자의 한계까지 몰아붙이고 있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그들을 보이지 않는 끈으로 조금씩 더 가깝게 묶어주고 있었다. 주주총회는 불과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강지훈과 김민석 실장은 회장실에서 밤을 새우고 있었다. 익명의 제보자 저스티스가 보내온 단서들은 최진석 부회장이 배신자라는 강력한 심증을 굳혀주었지만 거기까지였다. 결정적인 증거, 즉 최진석과 블랙스톤 캐피탈 사이의 자금 흐름을 입증할 스모킹건이 없었다. 그들이 파고들수록 최진석이 쳐놓은 방어벽은 더욱 교묘하고 단단했다. 마지막 이메일 이후로 저스티스의 연락은 완전히 끊겼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회장님. 주총에서 최 부회장을 끌어내릴 증거가 부족합니다. 오히려 역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김 실장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묻어났다.
지우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마른 세수를 했다. 알아. 하지만 시간이 없어. 이제 우리에게 남은 카드가 없다고.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패배감이 서려 있었다. 벽에 부딪힌 기분이었다. 사방이 막혀버린 막다른 골목. 그는 자정 넘어 지친 몸을 이끌고 텅 빈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그런데 거실 소파에 뜻밖의 인물이 있었다. 김민지. 그의 아내가 소파에 웅크린 채 잠들어 있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테지만 오늘따라 그녀의 옆에 놓인 노트북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가 평소에 드라마를 보거나 인터넷 쇼핑을 할 때 쓰던 태블릿이 아니었다. 전문가용으로 보이는 검은색의 고성능 노트북이었다. 무언가에 이끌린 듯 지우는 소리 없이 그녀에게 다가갔다. 담요라도 덮어줄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노트북 화면에 닿는 순간 얼어붙고 말았다. 화면에는 그가 평생 본 적 없는 복잡한 인터페이스가 펼쳐져 있었다. 여러 개의 창에는 실시간으로 변동하는 금융 데이터, 스트림 복잡한 네트워크 트래픽 분석 그래프, 그리고 의미를 알 수 없는 코드 라인들이 가득했다. 이것은 일반인이 취미로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월스트리트의 펀드 매니저나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분석가가 사용할 법한 전문가의 화면이었다. 그의 심장이 차갑게 식어내렸다. 바로 그 순간 서연이 인기척을 느끼고 눈을 떴다. 그녀는 자신의 옆에 서서 노트북 화면을 내려다보고 있는 지훈을 발견하고는 온몸이 굳어버렸다. 그녀의 눈이 공포로 커졌다. 이것은 계산된 연기가 아니었다. 며칠간 이어진 전쟁에 그녀 역시 긴장과 피로가 누적되었고 잠시 소파에 기댔다가 자신도 모르게 잠이 들어버린 것이다. 그녀가 저지른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실수였다. 아, 재호, 이거... 서연은 허둥지둥 노트북을 닫으며 변명을 늘어놓았다. 이거 게임이에요. 요즘 유행하는 주식 시뮬레이션 게임인데 엄청 복잡하네요. 하하.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웃음소리는 어색하기 짝이 없었다. 그 변명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설득력이 없었다. 지훈이 방금 본 화면은 게임이라는 단어로 포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순간 그의 머릿속에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쾅 소리를 내며 맞춰지기 시작했다. 연쇄, 데이터 손상, 색인 파일이라던 그녀의 기묘한 단어 선택, 옆집에 불난 김에 자기네 소화기를 팔았다던 헬레나의 전략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 먼지 하나 없이 너무나도 완벽해서 오히려 부자연스러웠던 그녀의 신원조사 보고서, 그녀와 결혼한 직후부터 시기적절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던 익명의 제보자 저스티스, 그리고 블랙스톤의 공격을 막아내며 아우라의 주가를 방어하고 있는 미스터리한 시장의 큰손 셀레스티얼 테크의 회장 헬레나.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다. 말도 안 되는 상상이었다. 불가능하고 비논리적이었다. 하지만 그 미친 상상만이 지금의 모든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가설이었다. 지훈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김 실장에게 문자를 보냈다. 그의 손가락은 분노와 혼란으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다. 지금 당장 셀레스티얼 테크의 회장 헬레나에 대한 모든 것을 찾아. 공식 프로필 말고 그녀의 진짜 얼굴이 나온 사진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 그는 문자를 보내고 나서 다시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를 억누르느라 낮고 위험하게 울렸다. 무슨 게임? 민지 씨 실시간 코스피 지수 히트맵에 암호화된 패킷을 감청하는 스니퍼까지 돌아가는 게임이 세상에 어디 있지? 서연은 완전히 궁지에 몰렸다. 더 이상의 연기는 무의미했다. 그녀의 눈에 서려있던 공포가 서서히 걷히고 그 자리에는 체념과 함께 차가운 평정이 자리 잡았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결국 이 순간이 오고야 말았다. 바로 그때 지훈의 스마트폰이 짧게 진동했다. 김민석 실장에게서 온 이메일이었다. 제목은 단 한 단어, 극비 헬레나.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이메일을 열었다.
첨부된 파일은 사진 한 장뿐이었다. 2년 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던 극소수의 VVIP만 참석하는 비공개 기술 서밋에서 찍힌 파파라치 컷이었다. 단상 위에서 전 세계의 기술 리더들을 상대로 카리스마 넘치게 연설하고 있는 한 동양인 여성. 그녀의 몸짓에는 자신감이 넘쳤고 눈빛은 총명함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의 아내였다. 아니, 그의 아내의 진짜 모습이었다. 지우는 천천히 스마트폰을 내렸다. 그의 얼굴에는 불신 배신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기묘한 깨달음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여자를, 아니 윤서연을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그녀를 제대로 보았다. 어수룩하고 순진했던 김민지는 그곳에 없었다. 대신 사진 속에 당당하고 지적인 여인이 그의 앞에 서 있었다. 그는 스마트폰을 들어 올려 화면에 빛나는 헬레나의 사진을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폭풍 같은 감정을 담아 그녀의 진짜 이름을 불렀다. 윤서연 씨. 그녀의 모든 위장이 벗겨지는 순간이었다. 가면이 깨지고 진실이 드러났다. 이제부터가 진짜 전쟁의 시작이었다. 지훈의 입에서 윤서연이라는 이름이 불리는 순간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마치 진공 상태처럼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두 사람 사이의 모든 가식과 거짓말이 산산조각 나고 차갑고 날카로운 진실만이 남았다. 서연은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허리를 펴고 지훈의 눈을 똑바로 마주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순진한 김민지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 IT 업계에 보이지 않는 여제 헬레나의 눈빛이었다. 지훈의 머릿속은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기묘한 경외감이 뒤섞여 폭발할 것 같았다. 지난 몇 주간의 모든 일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기만당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숙하다고 생각했던 여자가 사실은 자신과 동등하거나 어쩌면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 경쟁자였다. 그의 자존심은 산산조각이 났다. 대체 왜? 그의 목소리는 으르렁거리는 짐승처럼 낮게 깔렸다. 서연은 담담하게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더 이상 작고 떨리지 않았다. 명확하고 힘이 있었으며 논리 정연했다. 2달 전 제 회사 셀레스티얼 테크의 자율주행 핵심 기술이 도난당했습니다. 외부 해킹이 아니었어요. 내부 조력 없이는 불가능한 아주 정교한 방식의 내부 유출이었죠. 유출된 데이터의 흔적은 단 한 곳 아우라 그룹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당신 회사의 심장부에 제 기술을 훔쳐간 쥐새끼가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 쥐새끼를 잡기 위해 이곳에 온 겁니다. 그리고 강지훈 씨, 당신의 아내가 되는 것이 그 쥐새끼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지훈은 말문이 막혔다. 그녀의 설명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지만 동시에 그가 겪고 있던 모든 위기 상황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프로메테우스 AI의 실패, 그리고 이어지는 적대적 M&A 시도,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큰 그림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다. 초해진석 부회장이군. 지훈이 말했다. 그것은 질문이 아닌 확신에 찬 단언이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정황이 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어요. 그가 스위스 은행의 비밀 계좌를 통해 블랙스톤 캐피탈로부터 자금을 받은 흔적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익명으로 제보를 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의 보안망은 생각보다 훨씬 더 철저했어요.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감정이 이성을 앞서서는 안 되는 순간이었다. 강지훈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그녀의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CEO로서의 냉철한 이성이 그의 행동을 제지했다. 이 상황에서 윤서연은 그를 기만한 적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최진석이라는 공동의 적을 가진 유일한 동맹이기도 했다. 그녀의 기술력, 정보력, 그리고 자금력. 그것이 이 절망적인 전쟁을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카드였다.
지우는 깊은 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다 떴다. 좋소. 일단 당신을 믿지. 아니, 당신의 목적을 믿어주지. 지금부터 우리는 동맹이다. 하지만 명심해. 이 일이 끝나면 우리 사이의 문제도 반드시 매듭 지을 거야. 서연 역시 고개를 끄덕였다. 동의합니다. 지금은 사적인 감정보다 아우라 그룹의 생존이 우선이니까요. 그 순간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새롭게 정립되었다. 남편과 아내가 아닌 두 거대 기업의 CEO가 맺은 비밀스럽고 위험한 전략적 동맹. 그들은 즉시 회의에 들어갔다. 펜트하우스의 거실은 순식간에 최첨단 전략 회의실로 변했다. 서연은 자신의 노트북을 거실의 대형 스크린과 연결했다. 그녀가 몇 번의 키를 입력하자 화면에는 아우라 그룹의 내부 네트워크 구조도와 실시간 주식 거래 현황, 그리고 최진석과 관련된 모든 정보망이 복잡하게 떠올랐다. 지우는 그 화면을 보고 다시 한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것은 자신이 가진 정보보다 훨씬 더 깊고 정밀했다. 그녀는 이미 아우라의 모든 것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보고 있었던 것이다. 초해진석은 스위스 취리히의 바그너 프라이빗 뱅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서연이 말했다. 이 은행은 전 세계의 부호들이 검은 돈을 세탁하는 창구로 유명하죠. 보안이 철저해서 외부에서는 절대 뚫을 수 없어요. 지훈이 물었다. 그럼 방법이 없는 건가? 서연의 입가에 자신만만한 미소가 떠올랐다. 외부에서는요. 하지만 내부에서라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그녀는 화면에 한 남자의 사진을 띄웠다. 이 사람은 마커스 밀러, 바그너뱅크의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입니다. 유능하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죠. 바로 온라인 포커 중독입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설명했다. 저는 지난 한 달간 가상의 인물로 그에게 접근해 온라인 포커를 함께 쳤습니다. 그리고 그의 돈을 모두 따줬죠. 빚에 시달리던 그는 제가 제안한 쉬운 아르바이트를 거절할 수 없었을 겁니다. 지우는 그녀의 치밀함에 혀를 내둘렀다. 그녀는 단순히 해킹만 하는 것이 아니었다. 인간의 심리를 파고들어 시스템의 가장 약한 고리인 사람을 공략하고 있었다. 서연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밀러가 오늘 새벽 은행 데이터베이스에 보안 패치를 업데이트하면서 3분간 원격 접속 포트를 열어주기로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180초. 그 안에 최진석의 계좌에서 블랙스톤의 페이퍼 컴퍼니로 이어진 자금 거래 내역을 찾아내야 합니다. 지우는 숨을 죽인 채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그의 심장이 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한 기업의 운명이 이제 그녀의 손가락 끝에 달려 있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 화면에 수많은 데이터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서연의 눈은 그 데이터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쫓아갔다. 1분, 2분. 시간은 흐르는데 결정적인 증거는 보이지 않았다. 지훈의 손에 땀이 차기 시작했다. 카운트다운이 10초를 남긴 순간 서연의 눈이 빛났다. 찾았어. 그녀는 프로메트스라는 이름으로 위장된 폴더 안에 숨겨져 있던 암호화된 거래 파일을 발견했다. 최진석의 교활함이 돋보이는 위장이었다. 그녀는 즉시 다운로드를 시작했다. 남은 시간 3초 2초. 다운로드 완료. 메시지가 뜨는 순간 원격 접속 포트가 닫혔다. 완벽한 성공이었다. 파일 안에는 최진석이 지난 6개월간 블랙스톤으로부터 컨설팅 비용으로 위장된 거액의 자금을 받아온 모든 기록이 담겨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빼도 박도 못할 스모킹건이었다. 이틀 후 운명의 주주총회 날이 밝았다. 최진석 부회장은 승리를 확신하며 의장석에 앉았다. 그의 편에 선 이사들과 블랙스톤의 대표는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적대적 M&A 안건이 상정되고 투표가 시작되기 직전이었다. 바로 그 순간 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깐 의장,
투표에 앞서 주주 여러분께 반드시 보여드려야 할 영상이 있습니다. 최진석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강 회장,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의사 진행을 방해하지 마시오. 하지만 지우는 아랑곳하지 않고 스크린에 영상을 재생시켰다. 영상에는 스위스 은행의 거래 내역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최진석의 비밀 계좌에서 블랙스톤의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들어간 수백억 원의 자금 내역. 그리고 그 영상의 마지막에는 헬레나의 이름으로 남겨진 메시지가 있었다. 정의는 때로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온다. 장내는 벌집을 쑤신 듯 아수라장이 되었다. 주주들은 경악했고 최진석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조작이야, 저건 다 거짓이야 라고 소리쳤지만 이미 텅 빈 메아리일 뿐이었다. 지훈의 옆에 앉아있던 김 실장이 조용히 보안팀에게 손짓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최진석과 그의 편에 섰던 이사들은 그 자리에서 긴급 체포되었다. 블랙스톤 캐피탈의 대표는 굳은 얼굴로 황급히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거대한 폭풍이 지나가고 아우라 그룹은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다. 회의가 끝나고 텅 빈 회의장 지훈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그때 그의 스마트폰이 진동했다. 김민지에게서 온 문자였다. 저녁 식사 준비해 놓을게요. 오늘은 일찍 들어오세요. 지훈은 그 문자를 보며 복잡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 그와 그녀에게는 해결해야 할 또 다른 전쟁이 남아 있었다. 운명의 주주총회가 끝난 후 며칠이 흘렀다. 대한민국은 연일 아우라 그룹의 극적인 경영권 방어 성공과 최진석 전 부회장의 비리 사건으로 떠들썩했다. 언론은 최진석의 탐욕과 배신을 비난하는 동시에 회사를 지켜낸 젊은 총수 강지훈을 영웅으로 칭송했다. 아우라 그룹의 주가는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며 이전의 위기는 완전히 잊힌 듯했다. 동시에 위기의 순간에 시장 안정화를 이끌었던 셀레스티얼 테크의 미스터리한 회장 헬레나에 대한 찬사도 쏟아졌지만 그녀와 아우라 사태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후 한남동 펜트하우스에는 어색한 고요함이 찾아왔다. 더 이상 김민지는 존재하지 않았다. 윤서연은 더 이상 어수룩한 표정으로 서투른 연기를 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몸에 꼭 맞는 세련된 블라우스와 슬랙스 차림으로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본래의 모습을 되찾았다. 이제 이 집은 두 명의 억만장자가 서로의 정체를 알게 된 후 함께 사는 기묘한 긴장감이 흐르는 공간이 되어버렸다. 그날 저녁 지우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집으로 돌아왔다. 서연은 거실 통유리창 앞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뒷모습에서는 더 이상 주눅든 기색을 찾아볼 수 없었다. 지우는 잠시 그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윤서연 씨, 그가 그녀의 진짜 이름을 불렀다. 서연은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이제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떠한 가식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들은 처음으로 서로를 온전히 마주했다. 오늘 이사회에서 당신 회사와의 기술 제휴 안건을 공식적으로 발의했소.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데 당신이 보여준 능력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기도 하고 아우라 그룹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니까. 현명한 결정이네요, 강 회장님. 서연은 비즈니스적인 톤으로 대답했다. 하지만 그들이 나눠야 할 이야기는 이런 공식적인 이야기가 아니었다. 지우는 한 걸음 더 다가서며 깊은 한숨과 함께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솔직히 말하지, 나는 당신을 얕봤소. 그의 목소리에는 씁쓸한 자기 반성이 묻어났다. 나는 내 일에 방해되지 않을 조종하기 쉬운 단순한 아내가 필요했어. 내 오만함과 편견이 당신이라는 사람의 본질을 전혀 보지 못하게 만들었지. 내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고 당신에게 완벽하게 기만당했다는 사실에 분노했어. 하지만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의 그 대담함과 천재성에 경외감을 느꼈어. 그리고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
김민지로서 당신이 보여주었던 그 조용한 배려들이 사실은 나에게 큰 힘이 되었다는 것도 인정해야겠지. 그의 솔직한 고백에 서연의 눈빛이 부드럽게 흔들렸다. 이제 그녀가 대답할 차례였다. 제오, 역시 사과해야 합니다. 그녀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당신을 속일 생각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제 회사와 기술을 지키고 전쟁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진실을 파헤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헬레나라는 이름의 무게는 때로 너무나도 무겁고 외로워요. 역설적이게도 김민지라는 가짜 신분으로 살면서 비록 연기였지만 아주 잠시나마 평범한 삶의 한 조각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녀의 시선이 지훈에게 머물렀다. 그리고 위기 속에서 당신이 보여주었던 그 처절한 고뇌와 책임감은 당신을 더 이상 제 계획의 목표물이나 장기말로 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진솔한 대화는 그들 사이에 놓여있던 마지막 벽을 허물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자 그들의 관계가 얼마나 비정상적인 기반 위에 세워져 있었는지가 명확해졌다. 이 결혼은 시작부터 거짓과 계약으로 얽혀 있었다. 지훈은 서재로 들어가 처음 그들이 서명했던 결혼 계약서를 가지고 나왔다. 두 장의 종이 위에는 서로의 삶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차가운 조항들만이 나열되어 있었다. 이 결혼은 거짓으로 시작됐소. 지훈이 계약서를 테이블 위에 놓으며 말했다. 이 계약을 파기합시다. 이건 당신을 거부하는 게 아니오. 오히려 당신에 대한 존중의 표시지. 모든 것을 백지 상태로 되돌리고 싶소. 그는 계약서를 반으로 찢었다. 그 행위는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지훈은 모두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다. 그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더 이상 사업 파트너나 계약상의 아내가 아닌 한 사람의 여자 윤서연으로. 윤서연 씨.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다. 나와 데이트해 주시겠소? 진짜 데이트 말입니다. 계약도 목적도 없이 그냥 강지훈과 윤서연으로. 당신이라는 사람을 처음부터 다시 알아가고 싶소. 만약 내게 기회를 준다면. 그의 제안에 서연의 얼굴에 처음으로 진짜 미소가 피어올랐다. 가면이 아닌 계산되지 않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환한 미소였다. 좋아요, 강지훈 씨. 일주일 후 두 사람은 시끄러운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한강변을 걷고 있었다. 값비싼 수트나 화려한 드레스 대신 편안한 캐주얼 차림이었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를 분석하거나 의심하지 않았다. 좋아하는 음식, 어릴 적 꿈 사소한 취미에 대해 이야기하며 웃었다. 차갑고 텅 비었던 펜트하우스가 아닌 따스한 햇살 아래에서 그들의 시간은 자연스럽게 흘러갔다. 두 명의 거인이 가면 뒤에 숨어 서로를 겨누던 시간은 끝났다. 이제 그들은 서로의 상처와 진심을 마주하며 진짜 관계를 쌓아 올리기 시작했다. 어느 새벽 지훈과 서연은 펜트하우스의 테라스에 나란히 서 있었다. 저 멀리 서울의 스카이라인 너머로 붉은 태양이 서서히 떠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거짓 위에 세워졌던 그들의 과거를 몰아내고 진실 위에서 새롭게 시작될 그들의 미래를 비추는 새로운 시대의 새벽이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